어머님 모시고 가면 저희가 편하게 못 놀아요. 어머님 컨디션 봐가면서 일정 짜야 하고, 드실 거 따로 챙겨야 하고.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님 표값이면 현지에서 더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가족 여행이라면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가정부 정도. 32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그 돈으로 아들 키우고 이 집까지 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이것이었습니다. 70살 김영자 씨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지요.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다는 걸. 영자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에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불 켜지는 가게가 있어요. 영잔의 손맛 반찬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70살 김영자 씨가 오늘도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철커덕.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았지요. 영자 씨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콩나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하얀 입김이 되어 사라졌어요. 11월의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영자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2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망원시장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시장이에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정육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요. 그 한가운데 영잔의 손맛 반찬은 32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어요. 성인 대여섯 명이 들어서면 꽉 찰 정도의 공간에 스테인리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오이소박이, 깍두기, 배추김치, 멸치볶음, 어묵볶음, 잡채, 동태전.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영자 씨가 직접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에요. 영자 씨가 이 자리에 처음 발을 디딘 건 38살 때였어요. 그때는 가게도 없었지요. 시장 구석에 펼친 작은 좌판이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얼마예요? 5,000원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 시절 영자 씨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7살 난 아들 민호를 재워놓고 부엌에서 홀로 김장을 담그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민호가 7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교통사고였지요. 화물차 기사였던 남편은 야간 운행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어린 아들과 밀린 월세, 그리고 막막한 앞날뿐이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김치를 담글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손맛이었지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 작은 좌판을 펴고 길거리에 앉았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창피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집에서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들을 떠올리면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진짜 맛있네.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야. 처음으로 김치를 사간 손님이 했던 말을 영자 씨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자 씨는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어느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가 시장을 덮쳤어요. 빗물이 골목을 휩쓸었고 영자 씨의 좌판도 떠내려갔습니다. 반찬통이고 김치통이고 모두 물에 잠겨버렸지요. 영자 씨는 무너진 좌판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0살 민호가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줄게.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영자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다음 날 영자 씨는 옆 가게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재료를 사고 또다시 좌판을 펼쳤지요. 무너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영자 씨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좌판은 작은 가게가 되었어요. 영자 씨, 이제 가게 하나 내지 그래. 자리 좋은 데 났어.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소개해준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자네 손맛 반찬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모아둔 돈 털어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지요. 가게 문 열던 날 영자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그 뒤로 32년. 영자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를 열었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민호가 대학 간 날도 말이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하루 16시간을 반찬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덕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장사해서 번 돈으로 마포에 30평짜리 아파트도 샀지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영자 씨를 위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나물 있어요? 아침 7시가 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있지요, 김 선생님. 오늘 것 방금 무쳤어요. 역시 영자 사장님 시금치 나물은 다르다니까.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30년 단골이에요. 근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했지요. 지금은 손주 돌보랴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애들이 다른데 반찬은 안 먹어요. 영자 사장님 거 아니면 입을 안 대. 에이, 과찬이세요. 영자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32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얻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단골들의 신뢰, 그게 영자 씨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지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영자 씨는 잠깐 의자에 앉아 허리를 폈습니다. 요즘 부쩍 허리가 아파왔어요. 류마티스 때문에 손가락 마디도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예요. 며느리 지혜가 내일 친구들 모임을 집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20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서요. 친구들이 꼭 먹어보고 싶대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으니까요. 영자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영자 씨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엄마, 지혜예요. 우리 결혼하려고요. 35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지혜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청산유수였지요. 영자 씨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할게요. 결혼 후 영자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손주도 보고 싶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마포 아파트에 민호 부부와 두 손녀 서연, 서진까지 5 식구가 모여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르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가게 반찬이랑 우리 집 반찬은 따로 해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따로? 왜?
가게 반찬은 손님들 줄 거잖아요. 우리는 좀 더 신선한 걸로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은 재료로 같은 손맛으로 만드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단호해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영자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가게 일 마치고 와서 2시간 동안 만든 것들이었지요. 밥 먹어요. 영자 씨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민호와 손녀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휴대폰을 보며 늦게 나왔어요. 뭐야, 오늘도 이거예요? 지혜가 반찬을 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응,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님, 저 요즘 고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아, 그랬나. 미안해. 그럼 나물이라도. 나물도 너무 짜요. 어머님은 왜 맨날 간을 이렇게 세게 하세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지난주에는 싱겁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잡채, 기름이 너무 많아요. 애들 건강에 안 좋다고요. 지혜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그냥 샐러드 먹을게요. 냉장고에 있죠? 영자 씨가 직접 만든 반찬 대신 며느리는 편의점에서 사온 샐러드 뚜껑을 땄어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손녀들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움직였지요. 영자 씨는 자신이 만든 갈비찜을 내려다보았어요. 새벽부터 고기 재워두고 가게 끝나고 허리 아픈 거 참으며 만들었는데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안 먹어도 된다고.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뭐 잘못된 말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요즘 건강 생각해서 짜고 기름진 거 안 먹는 게 트렌드예요. 어머님도 좀 배우셔야 해요. 배우라고. 32년 동안 반찬 만들어 온 사람한테 배우라고요. 영자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래, 갑자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싱크대 앞에 선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부엌에서 혼자 반찬을 만들었어요. 가게용 따로, 집안용 따로. 이중으로 일하게 된 거지요. 새벽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 준비에 손녀들 도시락까지. 잠자는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 이번 학교 행사에 와. 손녀 서연이가 중학교 입학하던 해 물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고 했지요. 그럼 가야지. 우리 서연이 보러 가야지. 영자 씨는 들떴어요. 가게 일 잠깐 맡기고 학교에 가려고 새 옷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 밤 서연이가 슬며시 말했어요. 할머니, 근데 시장 냄새 좀 빼고 와. 애들이 놀릴 수도 있어. 시장 냄새.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32년 동안 반찬을 만지고 젓갈을 버무린 손. 아무리 씻어도 젓갈 냄새가 스며든 것 같았지요. 결국 영자 씨는 그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영자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회사고 며느리도 퇴근 전이었지요. 손녀들은 각자 방에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내일 며느리 친구들 모임에 쓸 반찬 20가지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며 영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32년을 일해서 이 집을 샀는데 왜 이 집에서 자신은 늘 손님 같은 걸까요? 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돌아오는 건 당연한 뿐인 걸까요? 류마티스로 휜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영자 씨는 그 손으로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지요.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어머님 댁이구나. 응, 언니. 들어와. 영자 씨는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 옆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 언니예요. 미란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 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 지혜의 친정 언니라는 여자를 본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지요. 미라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 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면서요? 어머님 대박 나시겠네.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 눈빛이 불편했거든요.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기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32년 전 좌판에서 김치 팔던 젊은 여자가 이 야경을 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모든 게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자 씨는 행복할까요? 새벽 3시면 일어나 가게로 가고 저녁엔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32년을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을 위한 거니까. 영자 씨는 혼잣말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모임은 성공적이었어요. 지혜 씨, 이 잡채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요리 연구가시거든.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영자 씨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요리 연구가.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시장에서 32년 동안 반찬 팔아온 사람이 언제 요리 연구가가 됐을까요?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빈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고 와인 잔에는 찌꺼기가 남아 있었지요. 소파 쿠션은 이리저리 흐트러졌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아, 피곤해. 어머님, 정리 좀 부탁해요. 나 내일 출근 일찍 해야 해서.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새벽 3시부터 가게 일하고 저녁엔 20가지 반찬 만들고 이제 정리까지.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한숨 한 번 쉬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어요. 류마티스가 심해진 건 작년부터였지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면 당장 수입이 끊기고 집에 와도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영자 씨는 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젊었을 때는 곱고 예뻤던 손이에요. 32년 동안 칼질하고 반죽하고 무거운 반찬통 나르며 이렇게 변해버렸지요.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아들 키우고 가게 일구고 집까지 샀으니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새벽 3시 기상, 가게 출근, 반찬 만들기, 손님 응대, 저녁 7시 폐점, 집으로 귀가, 저녁 준비, 설거지, 자정 취침,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다를 것 없었지요. 오히려 명절이 더 바빴어요. 가게 손님도 많고 집에서도 온 가족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영자 씨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가게에서 명절 손님 받으랴, 집에서 차례상 음식 준비하랴 정신이 없었지요. 전, 나물,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배추전, 산적, 약식, 수정과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회사 일 밀린 게 있어서요라며 거의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고요. 엄마, 지혜 바쁜가 봐. 이해해. 민호가 한 말이었어요. 이해하라고. 영자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민호의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20명 가까이 됐지요. 좁은 아파트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도 음식 잘 차렸네. 역시 영자 언니 손맛이야. 이 갈비찜 최고. 친척들이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영자 씨는 분주히 접시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부족한 반찬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감탄은 하면서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짐을 쌌어요. 언니, 이 김치 좀 싸가도 되지? 우리 신랑이 이 김치 아니면 안 먹어. 숙모님, 이 갈비찜도요. 애들이 좋아해서요. 나물도 조금만요. 내일 점심에 먹게. 큰 비닐봉지에 반찬들이 담겨 나갔어요. 영자 씨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었지요. 친척들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고 돌아가는 인사도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 잘 가요. 다들. 영자 씨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조용해진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오니 또 난장판이었어요. 접시들, 컵들, 과일 껍질, 과자 봉지. 20명이 먹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어머님, 저희 좀 쉴게요. 손님 받느라 피곤해서.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도 좀 눕고. 내일 출근이야. 민호도 따라 들어갔어요. 손녀 서연, 서진은 진작에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지요. 거실에는 영자 씨 혼자 남았습니다. 영자 씨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쭈그려 앉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눈을 감으니 아까 친척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모부는 변호사, 고모부는 의사인데 우리 집은 누군가 수군거리던 말이었어요. 우리 집은 뭐가 어떻다는 걸까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시어머니가 부끄럽다는 걸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무렵이었어요.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친정언니 박미란이었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란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결혼식 때 잠깐 본 후 며칠 전 집들이에서 본 게 다인데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와주시고. 뭘 좀 드릴까?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어머님 가게 구경 좀 하려고요.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반찬통들, 냉장 쇼케이스, 계산대.
좁은 공간을 눈으로 훑었지요. 장사 잘 되시네요. 이 위치면 권리금도 꽤 되겠어요. 권리금이요? 아, 아니에요. 그냥요. 미라는 웃으며 넘겼지만 영자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미란이 물었어요. 뭐, 그냥 저냥이지. 허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러시구나. 요즘 좋은 실버타운 많던데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 그런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영자 씨는 멈칫했어요. 실버타운? 네, 요양원 같은데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어머님처럼 평생 고생하신 분들 편히 쉬시라고 있는 거잖아요. 미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편히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직은 괜찮아. 일할 수 있어. 영자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미란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아파트 재건축 확정됐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대박 나시겠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지혜가 그러던데요.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대요. 영자 씨 눈이 커졌어요. 팔아. 누가? 아, 그냥 그런 얘기가 있대서요. 저는 부동산이니까 정보가 빠르잖아요. 나중에 매매하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미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미란이 돌아간 뒤 영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실버타운. 집 매매. 지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32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에요. 영자 씨 이름으로 된 집. 아들 가족은 그저 들어와 살고 있는 것뿐인데 왜 매매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결정된 건 아닐까?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 섰어요. 어머님, 미란 언니 다녀갔다면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낮에 가게에 왔더라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부 물어보고 갔어. 영자 씨는 실버타운 얘기나 집 매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언니가 요즘 어머님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며느리의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32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 영자 씨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들이, 설마 며느리가. 영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새벽 영자 씨는 여느 때처럼 3시에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굽은 어깨. 70년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지요. 그래, 난 늙었어. 늙었으니까 짐이 되는 거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일할 수 있어. 짐이 되긴 뭘 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영자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흐릿하고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요. 미란이 가게에 다시 나타난 건 일주일 뒤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건 또 뭐야? 그냥 오지. 어머님한테 뭘 좀 해드려야죠. 항상 고생하시는데. 미라는 다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지난번 그녀가 했던 말들이 아직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버타운, 집 매매, 민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 바쁘지 않아? 일하다 왔을 텐데. 어머님 뵈러 오는 건 일 아니죠.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어요.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뭐, 그냥저냥이야. 아프긴 한데 참을 만해.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일은이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미란의 목소리는 걱정 가득했지만 영자 씨는 왠지 불편했어요. 쉬라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거든요. 아직 괜찮아. 손님들도 있고 가게 문 닫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지혜가 걱정 많이 하던데. 지혜가 걱정을 해? 영자 씨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보다 가게 매출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실버타운 팸플릿이에요. 요즘 진짜 좋은 데 많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영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실버타운 얘기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알아봐 달라고 했어? 아, 그게 아니라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어머님처럼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미라는 팸플릿을 펼쳐 보여줬어요. 깨끗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넓은 정원 사진이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방도 넓고 식사도 3끼 다 나오고. 어머님 힘들게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영자 씨는 팸플릿을 밀어냈어요. 난 아직 갈 데 없어. 내 집이 있는데 왜 거길 가? 아, 그게요. 미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한동안 못 사시잖아요. 그동안 어디 계실 거예요? 그야. 임시로 어디 구하면 되지. 어머님 연세에 이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좋은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미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어머님. 미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그러는데요. 제부가 요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제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머님까지 돌봐야 하니까 부담이 크대요. 영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부담이라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편하게 계시면 지혜도 제부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미라는 서둘러 수습했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부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란이 돌아간 뒤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2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들 키우고 집까지 샀지요. 부담은커녕 모든 걸 혼자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자. 미란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호야, 얘기 좀 하자. 응? 뭔데, 엄마? 미란이가 요즘 자꾸 날 찾아와. 실버타운 얘기도 하고. 민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처형이 그랬어? 그래. 내가 힘들다고 엄마가 부담이라고 했다던데. 사실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렸지요. 엄마,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담이라고까지는 안 했어. 근데 솔직히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가게 일도 힘드시고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이 뭐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지 벌써 계획 세우는 거야? 엄마. 민호가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곧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뜻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편한 게 뭔지 생각해 본 거야. 영자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민호야, 이 집 누가 샀어? 내가 물었어. 이 집 누가 샀냐고. 엄마가 샀지. 그래. 32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해서 내가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누가 집 뺏는다고 그랬어? 안 그래? 미란이가 집 팔라고 하던데. 내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 민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얼버무렸지만 영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긴. 미란이가 나한테 실버타운 가라고 했어. 집 팔라고도 하고. 민호가 시킨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지요. 어머님, 그게요. 너도 알고 있었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호도 지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자 씨에게는 대답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미란이 혼자 한 게 아니구나.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인지 이제 알겠어. 내가 눈치 없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 뒤로 민호가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영자 씨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7살 민호를 업고 시장 좌판에 앉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폭우에 좌판 떠내려간 날, 다른 가게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다시 시작했던 날,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루 4시간만 자던 날들. 그 모든 게 이거였구나. 부담, 실버타운, 집 팔기,
영자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영자 씨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불러도 영자 씨는 배 안 고파라며 방에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요. 가게 일은 계속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반찬 맛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단골 손님들이 영자 사장님, 어디 아파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영자 사장님, 아들한테 집 뺏긴다면서? 옆 가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 누가 그래? 아까 부동산 미란 씨가 그러던데. 영자 사장님 아파트 재건축되면 아들이 인수한대나 뭐래나. 영자 씨 귀가 멍멍해졌어요. 미란이 시장에까지 소문을 낸 거였습니다. 자기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고 일부러 주변에 떠벌린 게 분명했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부정했지만 김 사장의 눈빛은 이미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왔어요. 영자 씨 힘들지? 자식이 다 그래. 늙으면 짐 취급하고. 박 여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영자 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에이, 다 알아. 시장에 소문 다 났는데 뭘. 속상해도 참아. 우리 나이에 어디 가겠어. 영자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손맛 좋은 영자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 영자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시장 골목 끝에서 바라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에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무더운 여름에도 이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들의 눈치 보기 싫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견디기 싫고 손녀들의 무관심 속에 있기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와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이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2시 반. 눈이 떠져서 더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매일 그랬지요.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부담이라는 말, 실버타운 팸플릿, 시장에 퍼진 소문. 영자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지요. 어차피 못 자는 거 가게나 일찍 가자.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3시 시장 골목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어요. 영자 씨는 가게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반찬통들, 스테인리스 조리대, 낡은 도마. 32년 동안 함께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그래, 여기가 내 자리야. 이 가게만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손으로 일군 곳이에요. 영자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콩나물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콩나물 한 줌을 집어 올리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류마티스 때문인지
요즘 유난히 손이 아팠지요.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허리를 감싸 쥐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등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요. 사장님, 괜찮아요? 옆 가게 김 사장이 뛰어왔어요. 영자 씨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괜찮긴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병원 가야 해요. 김 사장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 씨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영자 씨는 가게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허리가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가게 문 못 닫았는데, 반찬통 뚜껑 안 덮었는데,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정신이 없었어요.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안 하시면 다리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영자 씨는 아들 번호를 알려줬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다른 분 없으세요? 며느리요. 며느리 번호로 다시 전화했어요. 3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지혜가 병원에 도착한 건 2시간 뒤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넘어졌어. 허리가.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얼마나 걸려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대. 3개월이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누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나 그 생각이었겠지요. 가게는요? 3개월이나 문 닫으면 어떡해요? 영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걱정이 가게인가요? 자신은요? 수술은 다음 날로 잡혔어요. 밤새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지요. 아들 민호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저녁에 문자 하나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 있어서 못 가. 지혜가 거기 있지? 수술 잘 받아. 그게 전부였어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지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영자 씨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것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회사 일정 때문에 오후에 갈게요라고 했고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혼자였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눈을 떴을 때 영자 씨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허리에는 깁스처럼 단단한 보조기가 감겨 있었어요. 어르신, 수술 잘 되셨어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자 씨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 창문을 물들였지요. 혼자 누워 그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호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알 수 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가게는 어떻게? 문 닫은 거야? 민호가 물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영자 씨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엄마 몸은 안 물어보고 가게부터 묻는구나. 옆 가게 김 사장님이 봐주고 있어. 아, 다행이다. 근데 3개월이나 쉬면 매출이 확 떨어지겠네.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 생활은 고통스러웠어요. 허리 수술 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간호사 도움이 필요했지요. 독립적으로 살아온 영자 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민호는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들렀고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손녀들한테서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손녀들은 어때? 할머니 아프다고 걱정하지 않아? 영자 씨가 물었을 때 민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애들이 학교 바쁘잖아. 곧 중간고사라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있는 애들인데요. 어느 날 밤 영자 씨는 잠에서 깼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어서 욕창이 생긴 것 같았지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혼자 일어나 보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켰지요. 그 순간 허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지만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침대 모서리에 긁혀 피가 났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뒤늦게 간호사가 뛰어왔지만 영자 씨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꿰매야 했어요.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지요. 보호자분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해봤자 뭐 하나요? 어차피 안 올 텐데. 새벽 4시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마에 붙은 거즈가 욱신거렸습니다. 3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최소 3달은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분 계시죠?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가면 누가 돌봐주나요? 며느리는 바쁘고 아들도 바쁘고 손녀들은 관심도 없는데. 네, 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원 날 아침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퇴원인데 데리러 올 수 있어?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안 돼. 택시 타고 와. 비용은 내가 줄게.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비용은 준다고.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인데 택시 타고 혼자 오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영자 씨는 혼자 짐을 챙겼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 수 없어서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았지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바쁘대요. 그 한마디에 간호사의 표정이 안쓰러움으로 변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모두 자기 갈 길이 있어 보였어요. 나는요? 내 갈 길은 어디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는 회사, 지혜도 회사, 손녀들은 학교. 텅 빈 아파트에 영자 씨 혼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32년 일해서 산 집. 그런데 이 집에서 영자 씨는 너무나 외롭고 남의 집에 있는 듯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미란이 건네줬던 실버타운 팸플릿이 떠올랐어요. 거기라도 가면 덜 외로울까요? 거기서는 최소한 밥이라도 챙겨주겠지요. 영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퇴원 후 2주가 지났어요. 영자 씨는 집에서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가게는 임시로 문을 닫았어요. 옆 가게 김 사장님이 가끔 들러 물건 정리를 해주셨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 사장님, 몸 좀 나아지면 연락해요. 단골들이 언제 다시 여냐고 자꾸 물어요. 김 사장님의 전화에 영자 씨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네, 곧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나을 수 있을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노트북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여보, 발리 여행 어떻게 할 거야? 일정 다 잡아놨는데. 가야지. 비행기 표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잖아. 영자 씨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허리가 아팠지만 가족 여행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무슨 여행이야?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님. 발리요. 다음 주에 6박 7일로 가려고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화면에는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지금요? 그 웃음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어머님 방금 수술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세요? 7시간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가면 저희가 편하게 못 놀아요. 어머님 컨디션 봐가면서 일정 짜야 하고 드실 것 따로 챙겨야 하고 많이 못 걸으시니까 택시비도 더 들고.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200만 원이에요. 어머님 표값이면 현지에서 더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영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님은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 없는 동안 조용하니까 오히려 좋으시잖아요. 지혜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큰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안 돼요? 돌아오면 바로 출근해야 해서 해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잡채랑 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만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심심하실 텐데 뭐라도 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술하고 석 달 절대 안정하라는 몸으로 여행 가는 가족 반찬을 해놓으라고요? 그럼 됐죠? 여보, 우리 이 리조트로 예약 확정하자. 지혜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영자 씨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짐이구나. 반찬이나 해놓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행 출발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짐을 싸고 손녀 서연과 서진도 들떠서 돌아다녔지요. 서진아, 수영복 챙겼어? 응, 엄마. 서연이 너는 선크림 가방에 넣어. 알았어. 밝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어요. 영자 씨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소리 같았지요. 출발 전 지혜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요. 그래, 잘 다녀와. 냉장고에 음식 넣어뒀어요. 데워 드세요. 알았어. 지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영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지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집에는 영자 씨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가족여행.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인데 나만 빠졌어요. 아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영자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휑한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카카오톡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계정이었지요.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어요. 야자수가 있는 해변,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4명의 가족. 해시태그 발리 여행, 해시태그 가족이 최고, 해시태그 효도 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최고. 영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최고라고요. 가족 중 한 명은 그것도 환자를 혼자 집에 두고 왔으면서요. 사진을 넘겼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는 손녀들.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부부 사진.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레스토랑. 가족 여행 첫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감사한다면서 왜 부모를 두고 온 거예요? 무엇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물만 조금씩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지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2년 동안 일만 했는데,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밤을 새웠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야?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잠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를 밤이 계속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영자 씨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움직였지요.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잡채, 갈비찜, 나물무침, 김치전. 가족들이 돌아오면 먹일 음식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면서 겨우겨우 만들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해줘야지. 여행 다녀왔으니까. 혼잣말을 하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영자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와, 집이다. 발리 너무 좋았어. 손녀 서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계세요? 지혜가 불렀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오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서. 많이 먹어.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요. 우와, 잡채다. 할머니 잡채 최고. 서연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찜도 있네. 맛있겠다. 민호도 접시에 음식을 담았어요. 영자 씨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는 모습이 예뻐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셨어요? 편히 쉬셨냐고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편히요? 혼자 텅 빈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아픈 몸 끌고 당신들 먹일 반찬 만들면서요? 응, 쉬었어. 영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통 좀 싸갈게요. 회사 점심 도시락으로 먹으려고요. 그래. 잡채랑 갈비찜이랑 나물이랑 김치전도요. 영자 씨가 이틀 동안 아픈 몸으로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 비닐봉지에 담겨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고마워요, 어머님. 지혜가 형식적으로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어요. 설거지할 접시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어요. 안녕, 제부. 여행 잘 다녀왔어? 처형? 웬일이야? 어머님 좀 뵈러 왔지. 들어가도 되지? 미라는 거리낌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많이 회복하셨어요? 뭐, 그냥저냥. 다행이네요.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재건축 일정이 확정됐대요. 내년 상반기에 철거 들어간대요. 그래? 네. 그래서요. 지금 파시면 최고가에 팔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미라는 계약서 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요. 시세보다 조금 낮긴 한데 빨리 파시면 이득이에요. 재건축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살 데가 없으시잖아요. 영자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시세보다 낮다고? 네, 살짝요. 하지만 빨리 파시는 게 나아요. 영자 씨의 눈이 서늘해졌어요. 넌 왜 자꾸 내 집을 팔라고 해? 어머님, 그게 어머님한테 좋은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세요? 혼자?
아들 가족이 같이 사는데 미라는 슬쩍 민호를 보았어요.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요. 재건축 들어가면 재분해도 다른 데 가야 해요. 그동안 어머님은 어디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실버타운, 정말 좋은 데예요. 거기 계시면 편하시잖아요. 영자 씨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안 팔아. 어머님, 내가 32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부도 지혜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날 빼놓고 여행 가면서, 가족 여행이라면서 나 혼자 두고 가면서 내가 가족이기나 한 거니?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도 지혜도 미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너희 다 들어.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너희가 결정할 일 아니야. 엄마. 그리고 미란 씨, 다시는 우리 집 얘기 꺼내지 마. 부동산 중개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해.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됐어. 나가줘.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란이 나가고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처형은 그냥. 민호야. 영자 씨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나 진짜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근데 너희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영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 혼자 남은 영자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한 말들이 믿기지 않았지요. 평생 참기만 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32년. 새벽 3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가족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돌아온 건 이거였어요. 부담이라는 말. 실버타운 팸플릿. 가족 여행이라면서 빼놓은 가족. 집 팔라는 압박. 더는 안 돼. 영자 씨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50년 지기 친구 옥순이었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몸은 좀 어때? 따뜻한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옥순아. 왜? 무슨 일 있어? 나 좀 힘들어. 뭐? 왜? 무슨 일인데? 영자 씨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미란 이야기, 여행 이야기. 옥순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 뒤 옥순이 말했어요. 영자야, 내 말 잘 들어. 너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 평생 남 위해 살았잖아.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가족 위해. 이제는 내 차례야. 영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강릉에 내 친구가 작은 집 하나 내놨어. 바닷가 근처야. 한번 보러 올래? 강릉?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째? 새로 시작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외로운 채로 살아가야 하나요? 옥순아, 나.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영자야. 응,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 행복해도 돼. 전화가 끊어지고 영자 씨는 오래도록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행복해도 된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옥순의 전화가 끊어지고 며칠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새로 시작하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70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요? 돌이켜보니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가족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옥순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어요. 내 차례. 그게 뭘까요? 나를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영자 씨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지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서울의 아파트 숲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 소리, 짭짤한 바람, 수평선.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옥순아,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강릉집 아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옥순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있지. 왜? 나 한번 보러 가고 싶어. 정말? 옥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지? 진짜야? 응.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보러만 가는 거야. 좋아. 내가 다 알아볼게. 언제 갈 수 있어? 일주일 후 영자 씨는 고속버스에 올랐어요. 아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옥순을 만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2년 동안 매일 보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지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영자 씨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하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강릉 터미널에 옥순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영자야. 옥순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 지기 친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였지요. 어휴, 많이 힘들었지? 옥순이 영자 씨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응, 많이. 다 티가 나.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래, 그래. 근데 괜찮아. 여기 와서 좀 쉬어. 옥수는 영자 씨를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바닷가를 따라 달렸어요. 창문을 열자 짭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여기가 정동진이야. 해돋이 명소지. 예쁘다.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도착해. 집이 바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야. 진짜? 응. 아침마다 산책할 수 있어. 옥순의 말에 영자 씨 마음이 살짝 설레었어요. 차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보이고 골목에는 고양이가 느긋하게 걷고 있었지요. 여기야. 옥순이 가리킨 집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하얀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낡은 집이었지만 정겨워 보였습니다. 들어가 볼래? 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어요. 작은 텃밭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와, 영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2개, 거실, 부엌. 크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바람이 들어왔지요. 어째? 옥순이 물었어요. 좋아. 진짜 좋아.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왜 팔아? 내 친구가 치매라서 요양원 들어갔어. 자녀들이 서울에 살아서 관리가 안 된대. 그렇구나. 수리가 좀 필요해. 근데 가격이 싸. 서울 아파트 팔면 여기 사고도 남아.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지요.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옥순아. 응?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옥순이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왜 못 살아? 넌 뭐든 할 수 있어. 그런가? 당연하지. 시장에서 좌판부터 시작해서 가게까지 일군 사람이야. 뭘 못해.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무섭기도 해. 뭐가? 이 나이에 다 버리고 떠나는 거. 가족도 있고 가게도 있는데.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뭐? 내 인생을 찾는 거야. 그동안 남 위에 살았잖아. 이제 너 자신을 찾는 거야. 그 말에 영자 씨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2년 동안 일만 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알아.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부담이라고, 실버타운 가라고, 집 팔라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떠나야 해. 너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돼. 옥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니구나. 나를 찾는 거구나. 영자 씨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지요. 옥순아,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은데?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요리. 요리는 계속하고 싶어. 그럼 하면 되지. 여기 관광객도 많아. 작은 카페 같은 거 해도 되고. 카페? 응. 내 손맛으로 반찬 파는 거야. 관광객들한테. 어째? 반찬 카페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 반찬을 만들되 이번에는 자기 페이스로.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하루 16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 가게니까 손님이 없으면 안 열어도 되고. 그럼 내 맘이야. 영자 씨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바다 위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지요. 영자야,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내 친구잖아. 옥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시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들 키우던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밤이 깊어갔지요. 영자야, 넌 충분히 잘했어. 그런가? 이제 행복해져.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지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서 해가 뜨겠구나. 매일 아침 저 바다를 볼 수 있구나. 영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짭짤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보자.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가게를 정리한다. 둘째, 아파트를 판다. 셋째, 강릉으로 떠난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32년 일군 가게와 30년 산 집을 떠나는 건 큰 결정이니까요. 그래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렵긴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서 정리하자. 내 인생을. 영자 씨는 단단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는 회사, 지혜도 회사, 손녀들은 학원. 텅 빈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영자 씨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적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1. 단골들에게 인사하기. 2. 가게 정리하기. 3. 아파트 매매. 4. 강릉 이사.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적다 보니 진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다 적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강릉에 가면 별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영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장에 갔습니다.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가게 앞에 섰지요. 셔터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간판 글씨도 바랬어요. 영자네 손맛 반찬. 32년 동안 지켜온 가게. 새벽 3시에 불을 켜고 저녁 7시에 불을 끄던 곳. 수많은 단골들이 드나들던 이 작은 공간을. 영자 씨는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게 안은 그대로였어요. 반찬통들, 스테인리스 조리대, 낡은 도마. 손때 묻은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지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옆 가게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살아계셨네. 얼마만이에요. 김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가게 봐주시고. 아유, 뭐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김 사장님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단골들이 맨날 물어봐요. 영자 사장님 언제 오시냐고. 그래요? 그럼요. 다들 사장님 반찬 아니면 안 먹는다고 난리예요. 영자 씨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구나.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김 사장님, 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뭔데요? 영자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 정리하려고요. 김 사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리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32년 했으니까 충분히 했지요. 그럼 어디 가시게요? 강릉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봐뒀어요.
김 사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지.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시장 식구들한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오늘 다 인사드리려고요.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생선 가게 박사장, 채소 가게 이모, 정육점 아저씨, 떡집 할머니. 32년 동안 얼굴 보며 지낸 사람들이었지요. 영자야, 정말 가는 거야? 떡집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네, 할머니. 이제 쉬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넌 충분히 일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일주일 뒤 영자 씨는 가게 문에 안내문을 붙였어요. 영자네 손맛 반찬 32년 영업을 마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반찬 사 먹어요? 사장님 손맛 못 잊을 텐데. 하나같이 아쉬워했습니다. 영자 씨는 고마웠어요. 3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은 아파트였어요. 영자 씨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미란이 아닌 다른 곳이었지요. 아파트 매매 의뢰하러 왔어요. 네, 어르신. 어느 아파트요? 마포 행복 아파트요. 재건축 앞두고 있어요. 중개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거기요? 요즘 시세 많이 올랐는데요. 정당한 가격으로 팔고 싶어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볼게요. 영자 씨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는 출장, 지혜는 회사, 손녀들은 학원. 늘 그렇듯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사진첩, 오래된 물건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모은 것들이었지요. 손때 묻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민호 대학 졸업식, 민호 결혼식, 손녀 서연이 태어나던 날, 영자 씨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잘 컸구나, 민호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매수자 나왔어요.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요? 시세 정도로 제안했는데 바로 하겠대요. 영자 씨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란이 제안했던 헐값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이었어요. 잔금은 한 달 뒤에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영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직접 말해야 할까, 편지를 남겨야 할까? 얼굴 보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요. 민호에게. 엄마가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니 놀랐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32년 동안 시장에서 일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다 너 때문이었어.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이제 엄마도 쉬고 싶어. 70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이제는 엄마 차례야. 이 집은 엄마가 32년 일해서 산 거야. 너희는 들어와 살았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 맘대로 팔았어. 미란 씨 통해서 하지 않았어. 정직한 곳에서 정당한 가격에 팔았어. 엄마는 강릉 바닷가로 가.
거기서 작은 집 사서 혼자 살 거야. 늙어서 짐 되고 싶지 않아.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미워서 떠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나로 살고 싶어서 그래. 건강해라.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볼 수 있게요.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아들이 자라고 손녀들이 태어난 집. 잘 있어. 작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영자 씨는 이미 강릉에 와 있었습니다. 옥순의 도움으로 짐을 옮기고 새 집에 정착하는 중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편지가 뭐야? 집은 왜 판 거야? 민호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영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 다 적어놨잖아. 읽었으면 알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편지 읽고 지혜랑 싸웠어. 왜 엄마한테 그랬냐고. 나도 반성했어. 서연이가 울더라. 할머니 방에서 사진첩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대. 영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찾아가도 돼? 한 번만 만나자.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 만나면 또 마음이 흔들릴 텐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 텐데. 하지만 아들이었어요. 32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 와도 돼. 근데 엄마 마음은 안 바뀌어. 알았어. 알겠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강릉에 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서연도 서진도 함께였지요. 영자 씨 집 앞에 4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영자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5명이 앉았어요. 서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시장 냄새 난다고 그때. 정말 미안해요. 영자 씨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아. 할머니 안 미워해.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학교 행사 때 오지 말라고 해서. 알아. 다 알아. 영자 씨는 손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앞으로 잘해. 민호 잘 돌봐주고. 네, 어머님. 그럴게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가게 일만 생각하고 엄마 건강은 신경도 안 썼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 누나 말도. 나도 솔직히 좀 그랬어. 엄마 집 팔면 돈이 되겠다 그런 생각. 근데 편지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민호야, 일어나. 엄마가 미워서 떠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나로 살고 싶었어.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잘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게 효도야. 민호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울먹이면서 엄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그래. 근데 너무 자주 오지 마. 엄마도 바쁘거든.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차가 떠나고 영자 씨는 마당에 섰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영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달콤했어요. 강릉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어요. 영자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가게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짤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지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 좋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 길이 펼쳐졌지요. 영자 씨는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32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에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해 뜨는 걸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일출이구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매일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어요.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까지 걸어서 5분.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규칙적인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옥순 씨 친구분. 네, 맞아요. 저는 이 동네 살아요. 저도 매일 아침 산책해요. 같이 걸으실래요? 그렇게 첫 번째 이웃이 생겼어요. 이름은 정순 씨.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강릉으로 내려왔다고요.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손맛 좋으시겠네. 정순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여기 관광객들 많은데 반찬 팔면 잘 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첫 손님 할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어요. 저녁에는 옥순이나 정순 씨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 마당에 작은 천막을 치고 테이블 2개를 놓았습니다. 간판도 만들었지요. 영잔의 바다 반찬.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카페를 열기 전날 밤 영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시장에서 처음 좌판을 펼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지요. 38살 아들 민호를 업고 김치를 팔던 젊은 날.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카페 첫날이 밝았어요. 영자 씨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20가지가 아니었어요. 5가지만.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오이 소박이, 잡채. 이 정도면 되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정순 씨였어요. 약속대로 왔지. 어머, 감사해요. 정순 씨는 반찬을 맛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이거 소문나면 난리 날 거야. 정순 씨 말대로였어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도 들렀지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대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거래.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영자 씨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시장에서는 바빠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서연아, 할머니, 저 왔어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온 거야? 엄마 아빠는? 저 혼자 오고 싶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서연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왜 울어? 할머니, 그때 정말 미안해요. 시장 냄새 난다고 그때. 저 진짜 나쁜 애였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연이가 훌쩍였어요. 영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안 미워해. 진짜야. 진짜요? 응. 오히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서연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사장 위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발자국이 나란히.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그렇지?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할머니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영자 씨는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 표정 어땠는데?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영자 씨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할머니 지금 행복해.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섞여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 씨와 서연이는 나란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응.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뭐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영자 씨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넌 뭐든 할 수 있어. 진짜요? 응.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뭔데요? 남 위에 너무 많이 살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서연이가 돌아가고 며칠 후 반려견이 생겼어요.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누렁이 믹스견.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지요. 사랑아, 우리 집 가자.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자 씨를 따라왔어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 함께 산책했습니다. 사랑아, 오늘도 바다 보러 갈까? 멍멍. 사랑이의 대답에 영자 씨는 웃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영자네 바다 반찬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지요. 하지만 영자 씨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면 쉬고 하고 싶을 때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영업 안 하세요? 오늘은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내일 오세요. 손님들도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사장님 건강이 최고예요라며 응원해 주었지요. 어느 날 아침 영자 씨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사랑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요. 70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고 시장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장 행복한 건 지금이었어요. 70년을 살아 처음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영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 바다가 반짝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영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깊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민호야. 엄마, 다음 주에 가도 돼? 서연이가 또 가고 싶대. 그래, 와. 지혜도 가겠대. 이번에는 반찬같이 만들어 보고 싶대나 봐. 영자 씨는 웃었어요. 그래, 다 와. 근데 일 시키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엄마.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가 끊어지고 영자 씨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가족이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떠난 거였지요. 그리고 나를 찾으니까 가족도 보이더라고요. 미워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원망했던 것들이 용서가 되었어요. 떠나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영자 씨는 사랑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하늘, 반짝이는 바다, 부드러운 바람. 이것이 행복이구나. 큰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다 보며 앉아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밤하늘이었지요. 영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짭짤한 바다 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해는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김영자는 매일 아침 그 해를 볼 거예요. 바다를 산책하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사랑이와 놀아주고 평범한 하루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70년을 살아 처음으로 영자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은 출발은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